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피였습니다. 땅을 찍어내린 날카로운 곡괭이 나를 타고 마치 짐승의 동맥이 끊어진 듯 뜨겁고 비릿한 액체가 솟구쳐 올랐으니까요.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내달리던 그 순간 수연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발밑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웅장한 진동, 그것은 땅의 분노이자 억눌린 지룡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연화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바로 그 땅의 목덜미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사내의 절망 섞인 눈동자. 이 처참한 파국이 있기 전 계절은 거짓말처럼 찬란하고 평온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직 붉은 피 대신 향기로운 산바람이 머물던 그곳, 용의 목덜미라 불리는 과엽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산맥은 거대한 짐승의 척추처럼 굽이치며 남쪽으로 내달리다 어느 한 지점에서 숨을 들이켜듯 잘록하게 엎드립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일러 과엽이라 부르지요. 거대한 산의 기운이 다음 봉우리로 넘어가기 위해 가장 가늘고 가장 위태롭게, 그러나 가장 순수하게 응축되는 통로. 마치 호리병의 목과 같고 꿀벌의 허리처럼 위태로운 이 지점은 땅속을 흐르는 지기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급소이기도 합니다. 마을 노인들은 예부터 이곳을 지룡이 잠시 쉬어가는 목덜미라 여겨 함부로 발을 구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조차 금기시하곤 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그 고요한 골짜기에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자제 수연이 앉아 있습니다. 수연의 옷자락은 낡아해졌으나 그가 쥔 서책만큼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한때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령하던 가문이었으나 조부의 실각 이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죠. 그러나 콧대 높은 집안 어른들은 여전히 과거 급제만이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길이라며 수연을 닥달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가난의 비루함을 피해 그가 도망치듯 오르는 곳이 바로 이 과엽이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산 아래 세상의 시름이 지룡의 숨결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수연은 뜬 모를 글귀들이 어지럽게 춤추는 책장을 넘기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들어온 것은 묵은 종이 냄새가 아니라 풋풋한 쑥 냄새와 달큰한 찔레꽃 향기였지요. 고개를 든 수연의 시선 끝에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숯 굽는 노인의 딸 연화. 가난하지만 구김살 없는 그녀는 산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는 처녀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볼은 복숭아처럼 붉게 상기되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산마루에 걸린 샛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죠. 연화는 수연을 보고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양반댁 도련님이라는 어려움보다는 산에서 마주친 길동무에 대한 반가움이 앞선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환하던지 수연은 순간 자신이 읽던 책의 글자들이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용의 목덜미, 그 위태롭고 좁은 길목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책보다 연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산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연화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녀는 때로는 산나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때로는 산딸기가 담긴 머루 잎을 들고 수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다 한들 인적 드문 산중의 바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법이지요. 수연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며 짐짓 점잖은 척을 했고 연화는 그런 수연에게 산짐승의 발자국을 구분하는 법이난 맛있는 칡뿌리를 찾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이 땅이 왜 이리 잘록한지 아셔요? 어느 날 연화가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풍수서적에서 읽은 대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산의 기운이 뭉쳐 흐르는 곳이라느니 생기가 전달되는 통로라느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연화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기가 지룡의 목이라면서요. 용도 하늘로 오르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힘을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래요. 잔뜩 웅크린 채 참고 있는 거지요. 언젠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려고. 연화의 말은 수연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웅크린 채 참고 있다. 그것은 마치 수연 자신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멍에를 지고 숨죽여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 수연은 연화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연을 향한 따스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메마른 삶에 스며든 단비이자 웅크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바람이라는 것을. 과협의 지형은 신비롭습니다. 양옆으로는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은 오직 한두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바람은 그 좁은 통로를 지나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휘잉 휘잉. 마치 누군가 부르는 노래 같기도 하고 서러운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수연의 어깨와 연화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 그 좁은 틈 사이로 흐르던 긴장감과 설렘은 지맥을 흐르는 기운보다 더 뜨거웠을 테지요.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초록으로 물들던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협이 바위 틈 사이로 기이하게 생긴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흙 한 줌 없는 척박한 바위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리고 핏빛처럼 선명한 꽃잎을 피워낸 그 꽃.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워낙 지기가 강한 곳이라 일반적인 풀꽃은 자라지 못하고 오직 그 꽃만이 용의 기운을 받아 피어난다는 전설이 있었죠.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 꽃을 꺾었습니다. 행여 꽃잎이 다칠세라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천한 자신에게 꽃을 바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연화의 눈높이를 맞추고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에 붉은 꽃을 조심스레 꽂아주었습니다. 이 꽃은 바위 틈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생명이다. 너는 이 꽃을 닮았구나.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꽃잎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연은 덧붙였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선비이나 언젠가 내가 이 웅크림을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 너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오겠다. 이 꽃이 그 약속의 증표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건 맹세이자 지룡의 목덜미 앞에서 올리는 신성한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고 도는 바람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축복의 팡파르처럼 들려왔습니다. 산도 바람도 그리고 땅 밑에 잠든 지룡조차도 이 애틋한 연인들의 사랑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과협은 그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사랑을 키워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과협이라는 땅이 지닌 이중성을 말입니다.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된 곳이라는 말은 반대로 가장 상처 입기 쉽고 파괴되기 쉬운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위인 것처럼 산의 목인 과협 또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딛고 선 땅의 운명 또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짧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 했던가요? 유난히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던 여름의 입구에서 불길한 징조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은 야속하리만치 푸르기만 했고 계곡의 물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수연과 연화가 만나던 과협의 풀들도 누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뭄이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연화의 머리에 꽂아준 붉은 꽃이 시들기도 전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용한 직관이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비책을 내놓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책의 중심에 바로 수연과 연화가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 과엽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향긋하던 쑥 냄새 대신 매캐한 먼지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여느 때처럼 과엽에 올랐을 때 그는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언제나 그를 반겨주던 연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쇠말뚝을 박으려 했던 것인지 바위 주변의 흙이 어지럽게 파헤쳐진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심장이 불길한 박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파헤쳐진 흙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그가 연화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흙 속에서 잘려나간 식물의 뿌리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찢겨나간 살점처럼 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하고 아름다운 성지가 더럽고 탐욕스러운 무언가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 아래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뭄을 쫓기 위한 기우제라기보다는 마치 사냥감을 몰이하는 몰이꾼들의 소란처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엽을 넘어오는 바람이 수연의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마치 도망쳐라, 이곳은 곧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듯한 사나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연화를, 그리고 이곳에 심어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룡의 목덜미 위로 검은 그림자가 아주 길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저 광기 어린 눈빛들을 좀 보십시오. 곡괭이와 쇠스랑을 움켜쥔 손마디가 허옇게 질려서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사너리를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쩍 갈라진 논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단내가 풀풀 풍기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비단 옷을 휘감은 사내 하나가 부채를 쫙 펼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목을 쳐라. 저 꽉 막힌 산의 목덜미를 끊어야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 서슬퍼런 고함 한 번에 이성 잃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산을 향해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과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가, 아니면 제 무덤을 팔아가는 장래 행렬인가.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끔찍한 사달이 나기 전 마을의 풍경은 그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하늘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방울 내려주지 않은 세월이 꼬박 새해를 넘기고 있었지요. 처음엔 그저 비가 늦는가 싶어 기우제를 지냈고 이듬해엔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더니 3년째가 되자 우물은 말라비틀어진 뱀의 허물처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개울가에선 물 비린내 대신 바싹 마른 물고기 뼈 냄새가 진동했고 산짐승들은 목을 축이지 못해 민가로 내려와 헛물을 켜다 픽픽 쓰러져 죽어나가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온전할 리 있었겠습니까? 우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옛말이고 이제는 이웃집 굴뚝에 연기만 피어올라도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으며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갈증의 쇳소리만 그렁거렸으니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는 적막강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길을 잘못 들어 찾아온 것처럼, 혹은 간교한 여우가 사람 탈을 쓰고 내려온 것처럼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그의 이름은 조칠성. 한양 바닥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다는 직관이라 자칭하나 실상은 외자리를 봐준답시고 부잣집 곳간이나 털어먹는 사기꾼이요. 땅의 기운을 읽는 눈보다 남의 주머니 사정을 읽는 눈이 더 밝은 자였지요. 헌데 이자가 마을에 들어설 때의 행색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에 시달려 풀뿌리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에 조칠성의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들거리고 배는 남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손에 노쇠로 만든 윤도, 그러니까 나침반을 들고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마른 먼지가 풀썩이는 길가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물 한 모금 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혀를 차며 내뱉는 비웃음이었지요. 쯧쯧 기운이 꽉 막혀 숨을 못 쉬니 사람이고 땅이고 죄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그 오만한 목소리가 쩍 갈라진 땅을 타고 마을 촌장 귀에,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뱉은 기운이라는 말 한마디에 홀린 듯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펴든 윤도의 바늘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하늘의 뜻을 읽는 도사라도 되는 양굽신거렸지요. 조칠성은 느긋하게 마을 뒷산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지더니 산맥이 굽이쳐 내려오다 잘록하게 좁아지는 그곳, 바로 수연과 연화가 사랑을 속삭이던 과엽에 멈췄습니다. 직관의 눈으로 보기에 그곳은 예사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기운이 거대하게 솟구치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잘록하게 엎드린 형상. 풍수에서는 이를 벌의 허리라 하여 봉요라 부르거나 학의 무릎이라 하여 학슬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으뜸인 용의 목덜미 형국이었습니다.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히 뭉쳐 지나가는 통로이니 그곳을 차지하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천하의 명당자리임이 분명했지요. 조칠성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자리는 임자가 따로 없다. 내가 저곳을 차지해 한양의 권세가에게 팔아넘기면 평생 만석군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땅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곳이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짐에게 급소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주인은 비록 몰락했으나 뼈대 있는 가문인 수연네 집안 소유였지요. 조칠성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내 소나귀에 넣을 수 있을까? 그는 윤도를 탁 덮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짐승이 울부짖듯 통탄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마을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시오? 하늘이 무심해서가 아니오. 땅이 병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병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조칠성은 부채 끝으로 과협, 그 잘록한 산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산 내려오는 꼴이 영락없이 목마른 용이 물을 찾아 내려오는 형국인데 저 목덜미 부분이 꽉 조여 있어 숨통이 막혔소이다. 용이 숨을 쉬어야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릴 터인데 목이 졸려 컥컥대고 있으니 하늘인들 비를 내려줄 리 있겠소? 그럴듯한 궤변이었습니다. 가뭄에 지친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용이 목이 졸려 비가 안 온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구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저 꽉 막힌 목덜미를 터줘야 하오. 흙을 파내고 길을 내어 막힌 혀를 뚫어주면 용이 시원하게 숨을 토해내며 단비를 뿌릴 것이오. 내 장담하건대 저곳에 곡괭이를 꽂는 순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것이외다. 마을 사람들의 동요는 삽시간에 광기로 변했습니다. 3년 가뭄에 이성마저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조칠성의 말은 구세주의 계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산으로 달려가 땅을 파헤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자리에 섞여 있던 수연의 아비 진사 양반만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되오. 그곳은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신성시하던 곳이오. 산의 목을 자르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오. 자칫하면 지룡의 노여움을 사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 수연의 아비가 나서자 잠시 주춤하는 사람들. 썩어도 준치라고 양반의 말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촌부들이었습니다. 이때 조칠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수연의 아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짐짓 예우를 갖추는 척하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대개 가세가 기운 것도 다 저 땅의 기운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저곳을 뚫어 조상님 묘를 새로 쓴다면 대개 아드님, 그 총명하다는 수연 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지요. 가문도 일으키고 마을에 비도 내리게 하니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부활. 몰락한 양반에게 그보다 더 달콤한 독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수연의 아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낡은 갓근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 사너리만 파내면 내 아들이 벼슬을 하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 욕망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금기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산 중턱 과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연화. 말라버린 풀밭 위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가뭄을 모르는 듯 푸르렀지요. 수연은 책을 읽어주다 말고 걱정스런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야,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흙먼지 냄새가 아니라 왠지 비릿한 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연화는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이 산 아래 마을을 향했습니다. 개미떼처럼 웅성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손짓하는 낯선 사내. 거리가 멀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연화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련님, 저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을 노려보고 있어요. 연화의 말에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엽, 산맥이 가장 잘록하게 좁아지는 이 위태로운 땅. 수연은 이곳이 얼마나 예민한 곳인지 책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산의 기운이 응축되어 흐르는 통로이기에 작은 상처 하나에도 산 전체가 뒤틀릴 수 있는 곳임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징소리가 댕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 신호처럼 둔탁하고도 불길한 울림이었지요. 조칠성의 선동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수연의 아비가 앞장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곡괭이 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괭이와 삽을 든 사람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 지목된 저 사너리를 파헤쳐버리겠다는 파괴적인 본능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자신과 연화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산의 가장 여린 살결인 과엽이라는 것을. 연화야, 피해야 한다. 저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아니에요, 도련님. 도망치면 안 돼요. 저들이 이곳을 파헤치면 이 산이 비명을 지를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곳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두 사람의 힘으로 저 성난 군중을 막을 수 있을까요? 탐욕의 눈먼 직관 조칠성의 새치 혀와 가뭄에 미쳐버린 민심, 그리고 가문의 영광에 목숨을 건 아버지의 고집이 거대한 해일처럼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마른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 그것은 폭풍 전야가 아니라 마치 산이 숨을 멈추고 다가오는 칼날을 응시하는 듯한 긴장이었습니다. 조칠성이 앞장서서 과협이 입구에 당도했을 때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바로 여기다. 이곳이 막힌 혈이다. 파라. 파헤쳐라. 그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연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비켜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수연의 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수연을 감싸 안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을 밀쳐내고 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괭이가 땅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을 뚫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맑았던 하늘 저편에서 마른 번개가 번쩍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지룡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신음이었을까요?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칠성은 더욱 신이 나서 부채를 흔들어댔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응답하지 않느냐? 더 깊이, 더 세게 파라. 용의 피가 솟구칠 때까지.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용의 피가 솟구칠 것이라는 예언은 맞았으나 그것이 생명의 비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지요. 수연은 흙바닥에 나뒹군 채 점점 더 깊게 파헤쳐지는 땅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땅이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곡괭이질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파헤쳐진 흙구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황토가 드러난 그곳은 마치 껍질이 벗겨진 살코기처럼 붉고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흙 틈새로 무언가 검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칼날이 대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버린 그날, 산은 침묵 대신 비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깨운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산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흘러내렸으니까요. 수연의 손에 들린 곡괭이 자루가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손바닥에 살가죽이 벗겨질 만큼 강한 진동이 팔뚝을 타고 심장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분명 맑게 개어있던 하늘이었는데 그가 땅을 찍어내린 그 짧은 찰나에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해를 집어삼키더군요.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낮은 신음, 쿵, 쿵, 쿵.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격노하여 뛰는 듯한 그 소리는 서 있는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수연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흙틈 사이로 배어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끈적하고 검붉은 액체, 그것은 대지의 피였을까요? 아니면 잠자던 용의 저주였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비극이 잉태되던 날 수연의 집 사랑방에는 곰팡내 섞인 탐욕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가뭄에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엔 핏발이 서 있던 때였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수연의 아버지는 지관 조칠성의 새치 혀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을 번들거리며 지도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 바로 산줄기가 잘록하게 좁아지는 과협, 수연과 연화가 몰래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신성한 용의 목덜미였지요. 어르신 보십시오. 지금 용이 목이 졸려 숨을 못 쉬니 비를 뿌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목구름을 확 터줘야 용이 승천하고 대개 가문도 다시 정승판서를 배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조칠성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비릿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파헤쳐 조상의 묘를 쓰면 막혔던 혈이 뚫려 비가 내리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협은 짐에게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축되어 지나가는 통로이기에 함부로 건드렸다간 산의 기운이 끊겨버린다는 것을요. 풍수설을 읽으며 깨우친 이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곳은 연화와 함께 거닐며 느꼈던 땅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흙은 따뜻했고 그곳에 피는 꽃들은 여린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사람으로 치면 가장 부드럽고 치명적인 목 급소였습니다. 그곳에 쇠말뚝을 받고 묘를 쓰겠다니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아니되옵니다. 그곳은 산이 숨을 고르는 과협입니다. 그 잘록한 허리를 끊어내면 용은 죽고 마을에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어찌 뱀의 혀 같은 자의 말만 믿고 대지의 급소를 찌르려 하십니까? 그러나 가난과 무력감에 찌든 아버지의 귀에 아들의 간언이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아버지는 벼루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배운 글조가리가 가문을 먹여 살리더냐 아니면 저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을 대더냐. 당장 내일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선산의 묘를 파헤쳐 그곳으로 모실 것이다. 내 놈이 앞장서서 곡괭이질을 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자식으로 생각지 않고 연을 끊겠다. 방을 나서는 수연의 등 뒤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마당에 나서니 훅 끼쳐오는 열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높았지만 그 아래 깔린 공기는 바짝 마른 지푸라기처럼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았지요.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전해 들은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산이 울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에게 흐름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무를 캐고 흙을 만지며 몸으로 느끼는 아이였으니까요. 어젯밤 꿈에 붉은 비늘을 가진 짐승이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을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도망칠까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릴까요? 수연은 연화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하나 살자고 늙은 아비와 가문을 등지는 것은 유교적 규율에 묶인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불명예이자 공포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떠난 뒤 마을에 닥칠 가뭄의 원망을 아버지가 홀로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연화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연화야. 내 힘이 미약하여 산을 지키지도 너를 지키지도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 손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산을 달래보마.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인부들과 직관 조칠성 그리고 수연의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바짝 말라 밟을 때마다 푸석거리는 먼지가 피어올랐고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숨어버린 것일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칠성만이 신이 나서 패랭이를 고쳤으며 앞장설 뿐이었죠. 드디어 과협에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하게 솟은 산줄기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잘록하게 이어지는 지형, 마치 거대한 용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듯한 형상.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그 잘록한 능선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마치 단두대 위에 올려진 죄인의 목처럼 가냘프고 위태로워 보였지요. 수연은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연화가 머리에 꽂았던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나던 자리였고 그가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성소였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천하의 명당, 금계 포란영의 혈자리요. 어서 작업을 시작합시다. 조칠성의 호령이 떨어지자 인부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이라는 것을. 하지만 수연의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흔들며 재촉했고 굶주림에 지친 인부들은 하나둘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쉬이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곡괭이가 튕겨나갈 정도로 흙은 돌처럼 단단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인부들의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나갔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정성이 부족하니 산신이 노하는 게 아니냐? 조칠성이 혀를 차며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상주가 될 장자가 직접 첫 삽을 뜨지 않으니 부정이 타는 겁니다. 자, 도련님. 어서 이 곡괭이를 잡으시오. 가문의 흥망이 도련님의 손끝에 달렸소이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곡괭이를 쥐었습니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마치 죄책감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서해라. 이 못난 나를 용서해라. 그는 이를 악물고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이 날카로운 쇠 끝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쿵.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수연의 곡괭이가 과협이 가장 잘록한 허리, 그 중심을 파고든 순간이었습니다. 땅은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땅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듯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던 인부들이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고 기세등등하던 조칠성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변괴야?
조칠성이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수연이 파내려간 구덩이 속에서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유황 냄새 같기도 했고 비릿한 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고 바람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피하십시오. 인부 중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수연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곡괭이가 박힌 땅이 마치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땅 속에 무언가가 곡괭이 자루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갈라진 땅의 틈새가 점점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붉고 검은 물이 쿨럭쿨럭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라버린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관 조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기운, 그러나 이제는 분노로 변질되어 버린 지룡의 혈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피하세요. 수연이 가까스로 손을 놓으며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넋이 나간 듯 솟구치는 붉은 물줄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물이 나오는구나. 우리 논에 될 물이 나와. 아버지의 중얼거림은 광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내리꽂힌 것은 콰르릉, 굉음과 함께 수연이 서 있던 자리 바로 옆 아름드리 소나무가 반으로 쪼개지며 불타올랐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의 마른 풀로 옮겨 붙었고 평화롭던 과엽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조칠성은 누구보다 빠르게 꽁무니를 뺐습니다. 수연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손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만 한다는 본능, 그리고 이대로 도망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는 붉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구덩이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진흙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재앙을 멈추어 주소서. 수연은 미친 듯이 손으로 흙을 퍼담아 구덩이를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헤쳐진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덮으면 덮을수록 더 많은 피가 솟구쳤고 산의 울림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조소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바람을 뚫고 누군가가 산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 연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칠 때 그녀만은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이 산을 향해 거꾸로 달려온 것입니다. 도련님, 연화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를 뚫고 수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 어린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 그리고 깊은 슬픔과 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난 용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파헤쳐진 살을 기워낼 숭고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붉게 물든 땅 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대지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파국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끝났고 이제 처절한 희생의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쿵 하고 곡괭이 끝이 땅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쇳덩이가 돌에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아니었지요. 물컹하고 썩은 살점을 파고드는 듯한 섬뜩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연이 숨을 들이켜기도 전 갈라진 땅의 틈새에서 붉고 끈적한 액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선열, 바로 땅이 흘리는 피였던 겁니다. 막던 하늘이 순식간에 멍든 것처럼 검붉게 변하더니 땅 밑바닥에서부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대한 진동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그 탐욕에 눈이 멀었던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용의 목을 쳤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요. 이것은 짐에게 급소를 건드려 깨어난 재앙과 그 붉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 그 절정의 순간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날 수연의 손에 곡괭이를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지관 조칠성의 세치하였습니다.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문중 어른들의 호통과 가난을 벗어나 연화와 떳떳하게 맺어지고 싶다는 수연의 간절함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한 셈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제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신성한 과협이 허리에 쇠붙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연화가 말렸어야 했다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질끈 감고 내리찍은 그 한 번의 괭이질이 잠들어 있던 지룡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으니까요. 땅에서 솟구친 것은 붉은 진흙 섞인 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피였습니다. 지혈이라 부르는 땅의 정기가 파괴되어 흘러나오는 원한 서린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수연의 얼굴과 하얀 도포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 전체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듯 산맥이 꿈틀거렸고 서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천둥이 쉴 새 없이 내리꽂혔습니다. 번쩍 하는 섬광이 일 때마다 과협의 골짜기는 지옥의 입구처럼 흉물스러운 붉은 빛을 토해냈지요. 바람은 또 어찌나 사납던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맥없이 꺾여나갔고 바람소리 사이사이로 내 이놈들, 감히 누구의 목을 조르느냐 하는 호통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며 큰소리치던 지관 조칠성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산 아래로 내빼기 바빴습니다. 명당을 차지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던 양반들도 콩고물을 바랐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나 오직 수연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 연화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던 그 손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의 추억이 깃든 땅을, 아니 이 땅의 숨통을 끊어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용의 목을 베었구나. 그때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광풍을 뚫고 연화가 산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치마폭이 찢어지고 살같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수연이 서 있는 과협이 구덩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흙을 덮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난 지룡은 자신의 상처를 메울 살아있는 생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 산이 무너지고 산 아래 마을까지 모조리 흙더미에 파묻힐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연화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넋이 나간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연화를 보고도 초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수연의 눈동자가 잠시 돌아왔지만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이곳에서 나눈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연화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했으나 기이하게도 수연의 귓가에는 천둥소리보다 더 명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땅이 아파서 웁니다. 도련님이 낸 상처가 너무 깊어 살을 내어주지 않고는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덩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이미 붉은 진흙과 끓어오르는 지하수가 뒤섞여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았습니다. 수연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안 된다. 거긴 위험해. 하지만 연화는 뒤를 돌아보며 슬프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연이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고도 처연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손에 묻은 흙과 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부디 살아서 이 땅을 지켜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나비가 불꽃을 향해 날아들 듯 그녀의 몸은 허공을 가르고 붉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으나 손끝에 스친 것은 서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붉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동치던 땅이 일순간 멈추고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뚝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그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수연은 구덩이 앞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였습니다. 3년간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땅을 쩍쩍 갈라지게 했던 그 비가 연화가 사라진 직후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은 수연의 얼굴에 묻은 붉은 진흙을 씻어내리고 파헤쳐진 땅의 상처를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다며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나 수연에게 그 비는 연화의 눈물이자 자신의 죄를 씻어내리려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가뭄은 해갈되었고 논바닥에는 물이 차올랐지만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걷히자 파헤쳐졌던 과협의 모습은 기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가 몸을 던져 메운 그 자리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붉은 바위들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흙도 아니고 일반적인 돌도 아닌 마치 거대한 비늘처럼 층층이 겹쳐진 단단하고 날카로운 암석들이 지맥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룡이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을 돋운 것이라고, 혹은 연화의 붉은 치마가 바위로 변해 땅을 덮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연은 더 이상 과거에 그립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벼슬길도 양반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붉은 비늘 바위가 돋아난 과협의 고갯마루에 작은 초막을 짓고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혀를 찼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연화가 잠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친 삼배 조각으로 붉은 바위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아프지 않으냐? 내가 너무 세게 건드려 미안하구나. 수연은 딱딱한 바위를 마치 연화의 살결인 양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바위 표면은 날카로워 수연의 손바닥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자신의 도포를 벗어 바위를 덮어주었고 눈이 내리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위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 붉은 바위들이 연화가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며 자신이 이 자리를 지켜야만 지룡의 분노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검던 수연의 머리카락은 설이 내린 쑥대밭처럼 하얗게 새었고 곧게 펴졌던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만은 기이할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바위 비늘을 어루만진 탓에 그의 손바닥은 마치 그 붉은 바위와 똑같은 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늘 영감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가뭄이 들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은 쌀과 술을 들고 고개로 올라와 수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연은 묵묵히 바위 위에 술을 부으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화내지 마오. 내가 여기 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며칠 내에 단비가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지요. 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위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해진 손으로 차가운 돌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바람결에 익숙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흙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전 연화의 머리에서 나던 야생화 향기 같기도 한 그윽한 향기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에 수연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붉은 비늘 바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그는 바위 위에 뺨을 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하러 올라온 아이들이 수연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의 시신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
마치 그를 감싸 안듯 새로운 붉은 바위 하나가 솟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바위가 서로를 의지하듯 맞닿아 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서로를 끌어안은 연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과협이 고개에는 여전히 붉은 비늘 같은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비늘 고개라 부릅니다. 지금도 비가 오려는 날이면 그 고개에서는 구슬픈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지룡의 숨소리라 하고 누군가는 연화의 콧노래라 하며 또 누군가는 수연이 바위를 닦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이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조심합니다. 그 붉은 바위들 아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여인과 평생 속죄하며 그녀의 곁을 지킨 남자의 슬픈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은 채 펄떡이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붉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었지요. 대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퍼붓는 물살은 마치 하늘이 지난 3년간 참아왔던 울음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메마른 논바닥을 적시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땅의 틈새를 메워나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연화가 서 있었던, 아니 스스로 몸을 던졌던 그 시뻘건 구덩이 위로도 무심한 빗물만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화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던 저고리 고름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으니까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절망. 빗소리에 파묻혀 자신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처참한 고요 속에서 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흙더미를 파헤치려 했지만 땅은 이미 단단하게 입을 다문 뒤였습니다. 지룡이 노여움을 거두고 재물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탐욕스러운 인간의 눈앞에서 가장 순결한 것을 감추어버린 것일까요? 퍼붓던 비가 사흘 밤낮을 이어지다 뚝 그친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화가 몸을 던졌던 그 과협, 산맥이 잘록하게 좁아지며 지기가 뭉쳐 흐르던 그 자리에 붉은 바위들이 돋아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살가죽을 뚫고 나온 듯 선명하고 붉은 빛을 띠는 얇고 단단한 암석들. 햇살을 받으면 영롱하게 반짝이면서도 만져보면 서늘한 냉기가 아닌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기묘한 돌. 사람들은 뒷걸음질치며 수군거렸지요. 이것은 땅속에 잠든 지룡이 흘린 피가 굳은 것이라고, 혹은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한이 서려 비늘이 되어 돋아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파헤쳐졌던 상처는 아물었으나 그 자리에 흉터처럼 혹은 훈장처럼 돋아난 붉은 비늘들. 과협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흘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물이 돌고 생기가 넘쳐났지만 수연의 시간은 그날 비가 쏟아지던 순간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헛된 욕망도, 과거 급제를 향한 집념도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탕물처럼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양반가에서 보낸 하인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수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붉은 비늘이 돋아난 고개 옆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초막을 짚고 눌러앉았습니다. 죄인이 감히 편안한 방에 누울 수 없다는 듯 거친 멍석 위에 몸을 뉘며 그는 스스로를 유배시킨 셈입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수연은 맑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무명천을 들고 붉은 바위들이 돋아난 과협으로 향합니다. 그의 일과는 단순하면서도 경건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바위를 닦고 또 닦는 것. 거친 돌 표면에 손이 긁혀 피가 맺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화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혹은 잠든 연인이 깰까봐 조심스런 손길로 그는 붉은 비늘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춥지는 않으냐? 수연은 아무 대답 없는 바위를 향해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했겠지만 그에게는 이 바위가 곧 연화였고 이 땅이 곧 그녀의 품이었습니다. 그가 바위를 닦을 때면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유독 맑아지곤 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 하고 속삭이는 연화의 목소리처럼 들려왔기에 수연은 거친 손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바위 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꽃들이 연화가 좋아했던 야생화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는 꽃이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주변의 자풀을 뽑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져서 흙탕물이 고개를 덮칠 때면 그는 자신의 옷가지로 물기를 돌려 바위들이 더러워지지 않게 막아섰습니다. 들이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그는 외쳤습니다. 내 다시는 너를 차가운 흙탕물 속에 두지 않으리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는 가장 깨끗하고 고운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붉은 비늘을 덮으면 그는 빗자루질을 하는 대신 손으로 낙엽을 하나하나 주워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녀의 잠을 방해할까 저어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수연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바위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그의 손등은 터지고 갈라져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변해갔지만 그가 닦아놓은 붉은 바위들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영롱한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늘 닦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던 시선들도 점차 경외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고개 너머의 샘물은 마르지 않았고 역병이 돌아도 이 고개를 넘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의 희생과 수연의 지극한 정성이 지룡을 감동시킨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탐욕으로 망가졌던 땅을 한 여인의 생명과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속죄가 치유해낸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고개에 올라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이 돌을 닦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백발이 성성해진 수연은 굽은 허리를 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란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고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노인의 손길이 닿은 붉은 바위가 햇살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보며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수연의 육신을 갉아먹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는 눈이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다리는 후들거려 지팡이 없이는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만은 여전히 바위의 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는 어느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이끼가 끼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의 손바닥은 수천 번, 수만 번의 문지름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마치 바위 그 자체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의 손을 보게. 저건 사람의 손이 아니야. 용의 발톱을 닮아가고 있어. 어느 늦가을 유난히 붉은 노을이 과협을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그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붉은 바위, 마치 연화가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에 뺨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돌의 온기가 그의 뺨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연화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연화야, 이제야 내가 너를 온전히 안아주는구나. 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귓가에는 바람소리가 아닌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를 캐며 흥얼거리던 연화의 그 맑은 목소리. 서방님, 이제 그만 쉬셔요. 흙먼지는 제가 털어드릴 테니. 눈앞이 환해지며 붉은 바위 틈에서 피어오른 아지랑이가 여인의 형상을 빚어냈습니다. 흑투성이가 아닌 홀레복보다 더 고운 진달래색 치마를 입은 연화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딱딱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육신은 고요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고개에 올라왔을 때 수연은 붉은 바위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묻어주려 시신을 옮기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은 바위와 한 몸이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또한 이 과협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땅에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작은 돌무덤을 쌓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죽은 뒤 과협에 돋아난 붉은 비늘 같은 바위들이 더욱 붉고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바위들 사이에서 낮은 울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남녀가 정답게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개는 비늘 고개라 불립니다. 산을 넘는 나그네들은 붉은 바위들이 마치 살아있는 용의 등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독 그 고개를 지날 때면 거친 바람조차 부드럽게 잦아들며 땀을 식혀준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룡의 분노를 잠재운 여인의 사랑과 그 여인을 지키려 스스로 바위가 된 남자의 영혼이 지금도 그곳에 머물며 산을 지키고 있다고. 과협을 스치는 바람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시나요? 거친 바위를 닦아내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은은한 웃음소리가. 용맥의 목에서 피어난 붉은 비늘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영원한 약속이 되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붉게, 아주 붉게 빛나면서 말이죠.